안녕하세요. 저는 김명호입니다. 올해 65이고 40년간 시내버스를 몰았어요.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 둘을 키웠고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할 건 없지만 40년간 한 번도 사고 없이 수많은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어요. 오늘이 제 마지막 운행이었습니다.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서는 길에서 핸들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일어났을 때 승객들이 모두 내린 빈 버스 안에 저의 한숨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기사가 건넨 인사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니 목이 메어왔거든요. 사물함에서 개인용품을 꺼내며 4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를 준비하던 일상, 비 오는 날. 승객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핸들을 잡던 제 손, 정류장마다 기다리던 사람들의 얼굴들이요. 첫 운전을 시작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25살이었던 저는 큰 버스를 몰며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죠. 첫 승객이 올라왔을 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그때는 정말 젊었어요. 체력도 좋았고 무엇보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거든요. 그때 제가 맡은 노선은 시내 중심가에서 외곽 주택가를 잇는 길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이 타고 내렸죠. 출근길에는 회사원들, 학교 가는 학생들, 시장에 가는 아주머니들. 저는 그분들을 모두 기억했어요. 누가 어느 정류장에서 타서 어디서 내리는지, 누가 아픈 다리 때문에 천천히 걷는지, 누가 항상 뒷자리를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합니다. 매일 아침 첫 승객으로 타시던 박 사장님이 계셨어요. 정확히 오전 6시 10분에 타셔서 시청 앞에서 내리셨죠. 30년 넘게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어요. 어느 날 그분이 타지 않으시길래 걱정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은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은퇴하겠구나. 차고지 동료들이 저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준비해줬어요. 케이크와 함께 40년 무사고 운행 축하라고 쓰인 플래카드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축하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보다는 서글프더군요. 명호 형, 이제 진짜 편히 쉴 수 있겠네요. 후배 기사가 말했지만 저는 편히 쉬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형, 40년 무사고라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20대 후배가 말했을 때 문득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떠나고 저만 남았었죠. 이제 저도 그분들처럼 떠나는 날이 온 거였어요. 송별회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 평소 같으면 버스를 몰고 갔을 텐데 오늘은 지하철을 탔어요. 승객이 된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사의 운전을 지켜보면서 저기서 좀 더 천천히 가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너무 급하게 밤내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40년간의 습관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평소보다 일찍 끝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라며 웃었지만 제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서도 내일 아침 알람을 맞춰야 하는지 헷갈렸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당신 이제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해봐요. 4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야겠지.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행, 취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버스 운전만 했는데 갑자기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옆집 김 씨는 퇴직하고 등산을 시작했다던데 당신도 뭔가 해봐요. 등산이라. 저는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해볼 시간이 없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주말에도 쉬지 못했거든요. 가족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도 없었어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나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고 싶었던 것. 젊었을 때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더라고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달려오기만 했었거든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더군요. 새벽 4시가 되자 저절로 눈이 떠졌고 일어나서 씻고 나서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창밖으로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도 저 시간에 첫 차를 운행하곤 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몰던 버스가 아니라 다른 기사가 몰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저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문득 어제 마지막 운행 때 만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병원에 가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제게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거든요. 기사님, 덕분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승객들이 계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뿌듯했었죠.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도 끝났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연금은 나오지만 그게 전부였죠. 사회에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았어요.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교통정보 코너에서 제가 다니던 노선의 소식도 들렸죠. 7번 버스 정상 운행 중입니다. 저 없이도 버스는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아내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벌써 일어났네요. 오늘부터는 늦잠도 실컷 자도 되는데. 잠이 안 와서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죠. 아내는 이해한다는 듯이 웃으며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커피마저 평소와 달리 맛이 없더라고요. 신문을 펼쳐봤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이제 뭘 하지? 라는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쉬면서 지내야 할까요? 버스 운전이 전부였던 저에게 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고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제가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40년간 수많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던 저였지만 정작 제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날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하겠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내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라도 만나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집에서 TV만 봤어요. 아침 드라마, 뉴스, 오후 예능 프로그램.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으니 목도 아프고 눈도 피로했죠. 그런데 TV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드라마는 뻔한 스토리의 연속이고 뉴스는 온통 정치 얘기뿐이고요. 가끔 산책을 나가봤지만 혼자 걷는 길이 그렇게 적적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죠. 퇴직하셨구나 하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제가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내는 점점 걱정이 늘어갔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봐요. 어디를 가라는 거요? 동네에 노인정도 있고 복지관도 있잖아요. 비슷한 또래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거든요. 40년간 버스를 몰면서 승객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눴지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했던 저에게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성화가 계속되자 결국 항복하고 말았어요. 알겠어요. 한번 가보죠. 동네 노인정을 찾아가는 날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굴복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갈 곳 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았어요. 노인정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죠.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갈까? 결국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할아버지들이 모두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색한 시선들이었어요. 한 분은 TV를 보고 계셨고 몇 분은 구석 테이블에서 바둑을 두고 계셨죠. 또 다른 분들은 도미노를 하고 있었어요. 대략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만 웅웅거리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디 사세요? 바둑을 두던 한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저는 반가워서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백이동에 살고 있어요. 김명호라고 합니다. 버스 운전을 40년 했는데 얼마 전에 퇴직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여기서 거의 20년째 모이고 있어요. 그분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할아버지들의 표정은 별로 반갑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바둑을 두는 분들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1시간 정도는 괜찮았어요. 간단한 인사도 나누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를 파악해 봤죠. 바둑 두는 것도 구경하고 도미노 하는 것도 봤어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몇 분이 지나자 할아버지들끼리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 때 이야기, 어릴 적 고향 이야기, 자식들 자랑. 처음엔 재미있게 들었는데 점점 제외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끼어들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도 이 양반은 이제 온 지 얼마 됐다고 말이 많네. 앉아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저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는 우리가 20년째 모이는 곳이야. 새로운 사람이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 저는 당황했어요. 그냥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정해진 서열이 있었어요. 누가 맏형이고 누가 막내인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복잡한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규칙을 모르니까 계속 실수를 했어요. 차를 마실 때도 순서가 있었어요. 연장자부터 따라야 하고 자리에 앉는 것도 위치가 정해져 있었죠. 화투를 칠 때도 누가 먼저 카드를 내는지, 누가 돈을 걷는지 모든 게 정해진 규칙대로였어요. 며칠 더 나가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또 나서내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점점 위축되었고 결국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그들의 시선이었어요. 마치 침입자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40년간 버스를 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배타적인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은 도미노를 하겠다고 했더니 초보자는 안 되라고 거절당했어요. 바둑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저는 TV만 보고 차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럴 거면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미 형성된 그들만의 서열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했던 저에게 낯선 공동체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일주일쯤 다니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매일 아침 노인정에 가는 것이 고역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가면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도 더 소외감을 느꼈죠. 마지막 날 저는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저한테 안 맞아요. 왜? 뭔 일 있었어? 그냥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실망했어요. 제 자신에게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왜 저는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걸까? 40년간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했는데 정작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시도해본 사회활동이었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더 큰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그냥 누워 있었죠. 침대와 거실 소파를 오가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뉴스를 봐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밖에 나가라고 권해봤지만 저는 번번이 거절했죠. 밖에 나가봤자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답답하긴 했어요. 집안의 공기도 무거웠고 같은 벽지, 같은 가구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었죠. 그렇다고 또 어디를 갈 데도 없었고요. 노인정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무엇보다 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노인정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자니 스스로가 정말 무용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고요. 인근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동네 분을 통해 들었어요. 사실 경비 일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워 했어요. 제 나이에 그런 일이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자신감을 보였어요. 40년간 운전을 했으니 책임감은 있다고, 그리고 아직 건강하다고 말했죠. 사실 자신감보다는 조급함이 더 컸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점점 위축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사회에 쓸모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면접을 보았어요. 관리소장은 중년의 남자분이었는데 제 나이를 확인하고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체력적으로 괜찮을지 물어봤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40년간 무사고로 버스를 몰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고요. 다행히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뭔가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첫날 경비실에 앉아 CCTV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경비실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CCTV 모니터링, 방문자 관리, 택배 수령, 시설물 점검. 처음엔 복잡하다고 생각했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이전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셔서 도움이 됐고요. CCTV 화면들을 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러 개의 모니터에 아파트 곳곳이 나타났죠.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안, 복도, 놀이터, 정문.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서 중요한 곳들을 번갈아가며 확인해야 했어요. 눈이 쉽게 피로해지더라고요. 방문자가 오면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출입을 허가해야 했어요. 택배 기사들, 음식 배달원들, 각종 업체 직원들. 하루에도 수십 명이 드나들었죠.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젊은 입주민들은 저를 거의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고 택배가 와도 그냥 던져놓고 가버려요. 대화라고 할 수도 없는 짧은 응답들 뿐이었어요. 처음엔 바쁘셔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매일 반복되니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사회에 기여해온 사람인데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더 힘든 건 일부 입주민들의 무례한 태도였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열쇠를 깜빡했다며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저는 서둘러 일어났지만 나이가 드니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열쇠를 찾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여자는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왜 이렇게 느리냐고 급하다고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가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젊은 사람으로 뽑지 왜 이런 할아버지를 뽑았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얼굴이 화끈해졌지만 참았어요. 일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다른 날에는 한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CCTV를 제대로 안 본다며 자기 차에 흠집이 났는데 못 봤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나이 들어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며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 한다고요.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제가 정말 무능한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40년간 사고 한 번 없이 버스를 몰았던 제가 이제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시험이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질책이 돌아왔고 잘해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칭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반면 실수하면 바로 지적받았죠. 밤 근무를 할 때는 더 힘들었어요. 혼자서 아파트 전체를 지켜야 하는데 졸음이 쏟아져도 참아야 했죠.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밤새 운전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몇 시간만 집중해도 피로가 몰려왔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젊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서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몇몇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경비를 젊은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민원을 넣기도 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제 나이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았거든요. 경험이나 성실함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젊음만이 기준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었고 머리는 휘어졌더군요. 40년간 핸들을 잡으며 자신 있게 살았던 제가 이제는 느린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이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매일 아침 경비실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자존심은 상했고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나갔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사회에 나와서 뭔가 하고 있다는 위안을 얻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방해만 되는 늙은이일까 하고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단순히 몸이 불편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 눈에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것,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경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마지막 날 관리소장이 체력적으로 힘들었냐고 물어봤어요. 체력보다는 마음이 더 힘들었지만 그냥 내라고 대답했어요.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경비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 몰랐다고요. 경험과 성실함보다 젊음이 더 중요한 세상에서 저 같은 노인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노인정은 이미 실패했고 경비일도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뭘 시도해 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또다시 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시계 바늘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기까지가 그렇게 길고 저녁이 되기까지는 더 길었어요. 아내는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봤지만 저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뭔가 두꺼운 유리벽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모든 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도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결국 동네를 나섰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서였죠.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기만 했어요.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요. 처음에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걷다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바깥 공기가 답답했던 가슴속을 조금씩 뚫어주는 것 같았어요. 햇볕도 따뜻했고 바람도 상쾌했죠. 동네 곳곳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평소에는 버스로만 지나다녔던 길들을 걸어서 보니 새롭더라고요. 작은 상점들, 골목길, 공원. 제가 40년 가까이 살았던 동네인데도 몰랐던 곳들이 많았어요. 공원에서 잠시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나무들이 싱그럽고 새들도 지저귀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이런 것들을 느낄 여유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허전했어요. 이런 여유조차 달갑지 않았거든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쯤이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학교 시간이었죠.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뛰어다니는 발소리. 오랜만에 듣는 생기 넘치는 소리들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에너지가 부러웠어요. 그런데 차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군요. 아이들은 신호등도 제대로 안 보고 뛰어다니고 보기에 아찔했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건너려는 아이들이 있었고 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쌩 지나갔어요. 40년간 운전을 한 저의 눈에는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눈에 보였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교통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운전자들은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한 아이가 친구를 따라가려고 급하게 뛰어가다가 차도로 나올 뻔했어요. 마침 지나가던 승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멈춰섰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운전자의 반응이 조금만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때 한 여자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아동센터 조끼를 입고 있더군요. 아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분이 자신을 이수진이라고 소개하며 아동센터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봤다면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경비 일을 할 때는 이런 미소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차가운 시선이나 짜증 섞인 표정만 봤었는데 수진 씨는 이 길목이 정말 위험하다고 했어요. 차들도 빨리 지나가고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조심성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안전지도를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이 길목에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또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경비 일에서의 실패가 아직도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느리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들었던 말들이 생각났죠. 하지만 수진 씨는 오히려 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있어 보인다고 했죠. 책임감이 있어 보인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제가 별다른 경험이 없다고 하자 수진 씨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40년간 운전하셨으니까 교통 상황도 잘 아실 거라고 했어요. 40년간의 운전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다는 말만 들었는데 제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가진 것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죠. 수진 씨는 급하게 답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고 연락하라고 했죠. 명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발걸음도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작은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는 정말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제 얼굴에서 생기를 본 거라고 했죠. 제가 40년 동안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일을 했으니까 아이들 안전지도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버스 운전도 아이들 안전지도도 모두 누군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이었으니까요.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으로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전지도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죠. 수진 씨는 정말 기뻐했고, 처음이니까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희망이 컸어요. 드디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싶었거든요. 안전지도를 시작한 지 벌써 3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서 있어요. 노란 조끼를 입고 손에는 안전 깃발을 들고 말이죠.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아이들도 낯설어했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진 선생님이 첫 주 동안 함께 나와서 도와주셨어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순하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면 금방 따라온다고 하셨죠.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기만 했고, 저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경비일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서서히 익숙해지더라고요. 첫 번째 변화는 민수라는 2학년 아이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으로 아이가 먼저 인사를 건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아이가 신기해하며 활짝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저를 알아봅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며 자랑하는 지연이 반에서 1등을 했다고 기뻐하는 아이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40년간 버스를 몰면서도 승객들과 이렇게 정다운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거든요. 버스에서는 항상 시간에 쫓기고 바빠서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는데 여기서는 아이들과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각각의 아이들 이름도 외우고 성격도 파악하게 되었죠. 민수는 축구를 좋아해서 항상 축구공을 들고 다니고, 지연이는 공부를 잘해서 시험 점수 자랑을 자주 해요. 서준이는 좀 소심한 편이라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모님이 모두 일찍 출근하셔서 혼자 등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린이는 친구들과 항상 수다를 떨며 다니는 밝은 아이였고요. 비 오는 날에는 특히 조심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우산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길도 미끄러워지니까요. 어느 날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서준이를 봤어요. 집에 두고 왔다며 부모님이 일찍 나가셔서 챙겨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 우산을 아이에게 씌워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는 서준이에게 할아버지는 어른이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활짝 웃으며 저를 우리 할아버지 같다고 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비에 흠뻑 젖어 집에 돌아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마워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제 손자, 손녀들과는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이 아이들이 손자, 손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진 선생님도 자주 격려해 주셨어요. 제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다니고 있고 부모님들도 너무 고마워한다고 하셨죠. 실제로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직접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한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집에 와서 안전지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매일 한다며
할아버지가 있어서 무서웠던 길이 이제는 재미있다고 한다고 하셨어요. 민수 아빠도 찾아오셔서 민수가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한다며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싶었거든요. 노인정에서도 경비일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인정과 감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점점 깨달았어요. 이 일이 단순히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밝음, 그리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되찾고 있었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울면서 오기도 해요. 친구와 싸웠다거나 숙제를 못해서 혼났다거나. 그럴 때 저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친구가 연필을 빌려가고 안 준다며 울던 한 아이에게 친구도 실수했을 수 있으니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라고 했죠. 아이들의 고민은 어른이 보기에는 사소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일이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 선생님이 다른 일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아동센터에서 할아버지가 필요한 일들이 많다면서 아이들 숙제 봐주기, 책 읽어주기, 놀이 상대해주기 같은 일들이라고 하셨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는 아침에 안전 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요. 때로는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해요. 아이들은 저에게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에요. 지난주에는 노인정에서 만났던 할아버지 한 분을 길에서 마주쳤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어보시길래 아이들 안전 지도를 돕고 있다고 했죠. 그 할아버지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함께 해보자고 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수진 선생님께 말씀드려보겠다고 하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반자가 생겨서 좋았어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가 찾아야 했던 건 단순히 제자리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었다는 걸요. 노인정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자리에 끼어들려고 했고 경비일에서는 남이 만든 기준에 맞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직접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아내도 요즘 제 표정이 정말 좋아졌다고 옛날 젊을 때 모습 같다고 말해줘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정말 잘 맞는다고 하시면서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대가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하면서요. 아이들 덕분에 제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더 이상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무료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도 저는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동센터에서 하는 일들도 더 늘려보고 싶고 다른 할아버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40년간 정해진 길을 따라 달렸던 저에게 이제는 직접 길을 만들어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버스 운전사 김명호가 아닌 진짜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거든요. 아이들이 인사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그 길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